예. 저희 법급은 4위와 8인데요. 윤석열, 이재명 얘기와 윤석열 전 총장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지난달 사태 이후에 두문불출하면서도 최근 외교 안보까지 다양한 분야들을 공부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었습니다. 이미 2년 전 청문회 때도 윤 전 총장의 성향에 대해서 비슷한 얘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학연, 지연 뭐 이런 것은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정치적 성향이 비슷하냐? 그것도 보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평가를 해본다면 오히려 보수 쪽에 가까운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과는 오히려 먼 부분이 많다고 저는 사실 생각합니다. 본인 생각에는 본인이 코드 인사 같습니까? 제가 여기서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본인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꼭 무슨 더불어민주당과 일치하거나 문재인 대통령과 일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돈 의원님. 네. 어제 저희가 윤 전 총장이 외교안보 열공주기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 보도 내용만, 중앙일보 보도 내용만 그대로 인용해보면 윤 전 총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북한의 순항미사일 시험이 핵탑재 가능하지 않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회의적이다. 왜 이렇게 생각하냐. 북한 미사일 발사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 뭐 물론 이제 후문입니다만 윤 전 총장이 꽤 날카로운 지적을 했다. 결국은 최근에 윤 전 총장이 외교안보 쪽에는 많이 시간을 투자한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적절한 거죠. 우선 그 김성한 교수는 그 외교안보연구원에서 교수하고 이제 고려대에서 교수하고 또 그 외교부 차관 2차관으로서 현업에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당황할 정도로 물었다는 건 굉장히 좀 디테일에도 굉장히 강해졌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무기 체계가 있으면은 그 무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방연구원의 어느 연구원이 가장 잘한다 이런 그 깊숙한 데까지 들어갔다고 하니까 굉장히 그 디테일이 강한 것 같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 국가 지도자 레벨에서의 그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디테일도 중요하지만 방향입니다. 그런데 안보면 외교 안보면에서 그 윤석열 총장은 기존에 우리 대한민국이 가져왔던 그 전통적인 방향 말하자면 한미 동맹 우선, 한미일 협력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한 중국과의 협력, 러시아와 협력, 그다음에 북한 핵은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차원에서의 남북 협력 이런 그 보수적이라고 얘기하는 전통적인 우리 정책을 확고하게 갖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안심이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윤 전 총장이 이제 순항 미사일의 핵 탑재 부분을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윤 전 총장이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듣고 저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핵 문제가 지금 어느 정도 사라져서 우리 탑10에서 핵 문제 논의한 지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만 다음 달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죠. 그때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아마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알고 저 얘기를 한 거라면은 상당히 여러 군데서 최신 정보까지 듣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돈 의원님이 또 외교안보에 정통하시니까 그런 평가를 윤 전 총장에게 내릴 수 있겠다. 외교안보 더 잘하시는, 같이 못지않게 잘하시는 김근식 교수님. 이 인사청문회 2년 전에 여기 윤 전 총장에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주적은 휴전선 사이에도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북한이라 생각한다. 북한 정권은 3대 세습 독재라는 것에 대한 견해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에 대해서 엄정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2년 전에 청문회 당시에 했는데 결국 그래서 나온 얘기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윤 전 총장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걱정이다. 뭐 이런 말을 한 겁니까 그러면? 아까 백혜련 의원이 2019년 7월에 청문회 때 밝혔습니다만 사실 윤석열 총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을 때 코드가 맞아서 한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적폐청산을 했고 그다음에 검찰총장으로서 살아있는 권력에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 건데 사실은 외교 안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김성한 교수랑 대화를 이렇게 장시간 했다는 이야기는 저는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메시지를 날리고 있는 겁니다. 정치를 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복지나 노동이나 경제에는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외교안보에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가져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도자로 지금 거론되는 유력한 인물이 외교안보에 대해서 몇 시간 동안 토론했다. 이건 내가 정치를 하고 말 거야라고 하는 강력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청문회 때 서면 답변으로 나왔던 주적에 대한 개념, 그다음에 북한 김정은의
3대 세습에 관한 개념은 제가 볼 때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장 확고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그동안 윤석열 총장의 모습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법치, 공정, 정의 상식이라는 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연관돼서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랑스러운 법치와 어떤 그 자부심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스스로가 몸에서 배어있기 때문에 저는 안보, 특히 외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나 중도와 보수를 아우르는 그런 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외교안보에 대한 이런 공부를 계속하면서 아마도 이제 대선 주자로서 본격적으로 행보를 시작할 때에는 중도와 보수 그리고 진보 측과는 조금 더 차이가 나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보이고 있는 어제가 4.27 판문점 정상선언 3주년이었습니다만 그렇죠. 문재인 정부와 진보 정권이 보이고 있는 좀 더 진보적인 대북관보다는 좀 더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대북관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 시각은 이게 노동 전문가 만나고 그리고 네. 김영석 명예교수 만난 것보다 훨씬 더 큰 메시지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외교 안보를 공부한다는 것은 정치를 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겁니다. 예. 외교안보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근데 장혜철 평론가님, 다음 화면을 저하고 같이 볼게요. 어제 저희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3개월 만에 미국에서 조기 복귀한다는, 조기 귀국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양정철 전 원장이 했던 메시지 중에 남북 간의 현격한 국력 차이가 나는 구조에서 북한이 남침을 계획하는 것은 미친 일에 가깝다라고 하면서 한미 동맹에 대해서 윤 전 총장과는 다소 온도차가 있는 발언을 해서 좀 주목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건 꼭 외교안보 전문가가 아니라도 많은 국민들이 아는 질문인데요. 6.25가 왜 일어났죠? 방심해서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 잘 모르는 젊은 사람들도 농담처럼 이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양정철 전 연구원장 말을 들어보면 방심해도 된다는 것인가 고개가 좀 가웃겨러지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을 가지고 이번에 양정철 전 연구원장이 다음 대선에 민주당 킹메이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일찍 귀국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정치 행보를 시작하겠죠. 그렇다면 누가 되었건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가 양정철 전 연구원장의 도움을 받는다면 지금 이렇게 방심해도 된다는 북한의 어떤 안보 위협을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는 외교 안보 인식마저도 공유하게 될까봐 우려가 앞서게 되는 것이고요. 예. 사실 우리 입장에서야 남북 관계가 가장 중요한 이슈지만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미중 패권 경쟁의 한 큰 원 안에 남북 관계가 연결고리로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북한이 핵 포기를 하거나 또는 이 북중 관계의 특수성에서 중국의 영향력에서 북한이 벗어나지 않는 이상 미국은 지금 상태에서 북한을 향한 경제 지원이나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어떤 제재 해제를 도저히 용인할 수가 없는 환경이 이미 단단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 트럼프 대통령 이후 바이든 대통령 됐다고 해서 완화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만 너무 바라보는 근시안적인 세계관에서 탈피해서 미국과 중국 등의 어떤 세계적인 트렌드까지 좀 넓은 관점으로 양정철 전 원장이 바라보고 민주당 대선 주자들에게 조언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양정철 씨는 직함은 없지만 이제 민주당의 중요한 인사이기 때문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양정철 씨는 그 외교안보 전문가는 아니죠. 그렇지만 뭐 북한이 남침을 계획하는 것은 미친 일에 가깝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에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작년까지만 해도 북한이 전쟁이 일어나면은 사흘 안에 서울을 접수해서 거기서 식량과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 그것까진 좋은데 올 1월에 정말 큰 변화가 있었는데 당대회에서 핵을 통해서 선제 공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이거 우리 정부가 난리가 날 일인데 아무 지금 정부가 얘기가 없죠. 북한이 우리나라를 핵으로 선제 공격할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비가 필요한 그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아무 얘기가 없지만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 없이 그냥 있을까요? 대응을 할 겁니다. 아마도 그게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핵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북한이 한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을 핵으로 선제 공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거겠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한미가 이견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대응인데 그걸 우리가 머뭇거리고 미국이 요구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신 문제 정도가 아니라 훨씬 큰 한미 간의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외교안보 공부가 외교안보 소식 얘기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불을 뿜어서요. 그 얘기까지 좀 나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장혜철 평론가님. 얘기 짧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일부 보도를 보니까
윤 전 총장이 그 온라인상에서 꽤 인기가 많은 한 프리랜서 번역가를 만났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근데 장혜철 평론가님 직접 이분을 좀 잘 아신다면서요? SNS 활동 등을 하면서 교류하는 분이고요. 이분은 이제 포르투갈어를 전문적으로 번역하는 분인데 정치적인 활동을 해왔던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사실 문재인 정부 지지 성향이 있었지만 조국 사태 이후로 이 문재인 정부의 위선의 염증을 느껴서 SNS 상에서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지적하는 글로 많은 호응을 받는 번역가입니다. 근데 어떻게 만났는지도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예. 이게 두 분의 만남이 예정돼 있던 건 전혀 아니었어요. 윤석열 전 총장 요즘 세간의 관심 때문에 집 밖으로 잘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평소 절친하게 지내는 후배가 집 앞까지 찾아왔으니 잠깐만 얼굴 보게 나오라고 했답니다. 그 자리에 이 번역가가 있는 줄 윤석열 전 총장은 전혀 알고 있던 상황이 아니었고요. 후배가 집 앞까지 찾아왔으니까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집 앞에 잠깐 나갔는데 그 후배와 함께 저 포르투갈어 번역가는 저 A 번역가 분이 동석하고 있었고 그래서 짧은 만남을 가졌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반문 인플루언서나 이제 SNS 활동을 대비해서 미리 기획되고 만났다.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이고 예. 뭐 김영석 교수나 정승국 교수 만난 것과는 다르게 일상의 과정에서 지인의 얼굴을 보러 나갔다가 만났는데 그분이 또 하필 인터넷에서 좀 유명한 분이라 공교롭게도 화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팩트체크 감사드립니다. 그런 내막이 있었군요. 일단 윤 전 총장이 이렇게 사진 한 장만 찍혀도 일거수일투족이 꽤 화제가 되는데, 이제 저희가 원래 준비했던 이 위의 내용 있잖아요. 여기. 예, 이 본주제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로운 여론조사 살펴볼 텐데요. 바로 만나볼까요? 사실 아까 가상화폐도 그렇고 2030에 대한 젊은 층이 어떤 민심을 향해 있는지가 꽤 많은 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한 여론조사 결과 오마이뉴스와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2030 지지율이 윤 전 총장이 이재명 씨를 역전했다는 여론조사도 있고요. 다음 장도 볼까요? 이거 30대 또 마찬가지입니다. 오마이뉴스와 리얼미터 조사는요. 그런데 반면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 다른 회사의 것도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는 또 2030 이제 차례로 나올 테지만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15대 7 혹은 26대 14 이렇게 조금은 또 앞서 있는 얘기도 있어서, 근데 앞서 봤던 2030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윤 전 총장의 지지율 변화는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은 여론조사가 좀 다를 수 있는 것들은 일단 표본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20, 30대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도를 갖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건 윤석열 전 총장의 추현 갈등 속에서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보여줬던 어떤 맷집이라든가 또는 정의와 공정에 대한 어떤 메시지, 그리고 또 새로운 인물에 대한 호감도가 2030 세대에게 미쳤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지속될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일단 아직까지 데뷔 무대를 하지 않았잖아요. 출마를 할지 안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출마 선언을 해야 되는데, 그 출마 선언에서 얼마나 깔끔하게 자신의 모습을 어떤 공정과 정의라는 게 법의 영역에서 이제 정치의 영역으로 또 외교의 영역으로 얼마나 잘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호남에서도 상당히 여론조사 지지율이 좀 높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또 제3의 세력화를 할 것인지에 따라서 일부 지지층들은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저희 자막에도 2030 세대가 윤 전 총장에게 기울였나 물음표를 달았어요. 아직 뭐 이렇게 각기 다른 여론조사 결과가 있기 때문에. 김근식 교수님, 결국은 공정과 정의라는 만약에 시대 정신이 있다면 그 윤 전 총장이 정말 선정했느냐 아니냐가 2030 지지율의 관건이다. 이렇게 정리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까? 그렇죠. 2030이 사실은 뭐 정치적인 어떤 승패를 결정짓는 사실은 가늠자잖아요. 이번 보궐선거의 이제 승리도 사실 2030의 민심의 변화였고, 그렇다고 한다면 2030이 가장 중요시하는 건 바로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과의 갈등, 그리고 문재인 정권과 각을 세우면서 일정의 공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특히 조국 수사를 계속 강행하면서 자기가 탄압받았다는 이미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30으로부터는 약간 우호적인 그 인지도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또 2030한테 어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참신한 인물이라는 점이 일단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권에 있었던 인물보다는 검찰총장을 하다가 바로 살아있는 권력과 싸우다가 사퇴하고 나와서 지금 정치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정치권의 신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신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2030한테 좀 먹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가장 그게 저는
2030의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는 것은 반사이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30 세대들이 지금 너무나 현 정권, 그 다음에 민주당의 내로남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30의 그런 반발의 여론들이 어디 갈 데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인 윤석열 총장에게 쏠리는 경향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부분들도 이런 여론조사의 좀 결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각기 다른 결과도 있지만 뭐 한 특정 여론조사에는 윤 전 총장의 2030 지지율이 3월만 한해서는 좀 반등했다 이런 결과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권 내에서는 여전히 윤 전 총장을 향해서 거품이다, 반사체다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오늘 한 진보학자가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강연에서 뼈아픈 쓴소리를 했습니다. 먼저 여권 인사들의 목소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제가 보기에는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스스로 커나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알게 되면 윤석열 씨에 대한 그 지지에 대해 거품이 저는 빠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강요합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저하고 화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안병진 경희대 교수가 오늘 비대면으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에서 강연을 한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 전 총장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생각보다 내공이 있다. 한국에서 사법제도에서 제일 잘할 것. 여러 가지 얘기들을 초선 의원들 앞에서 한 것 같거든요. 네, 사실 많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 거품이다, 곧 빠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고 대선 출마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윤석열 전 총장 강적은 아니다라고 다소 낮게 평가를 했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과거 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도 활약했던 안병진 교수가 쓴소리를 한 거죠. 예. 기본적으로 이 안병진 교수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우호적일 겁니다. 그런데 이 쓴소리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 밖에서 외부의 시선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이후에 두 가지 키워드로 분석이 되는 것 같아요. 바로 오만과 방심입니다. 오만하기 때문에 결국 방심하게 되는 거죠. 이해찬 전 대표 이번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다시 등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론조사 격차에도 불구하고 와보니까 선거 다 이긴 것 같다고 말했잖아요. 저 유세 초기에 선거운동 그렇죠. 유세 초기에 그런 말을 했었죠. 그리고 양정철 전 원장 우리 방금 다뤘지만 북한 남침 절대 못한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이 이렇게 높지만 거품이다. 모두 다 상대를 얕잡아 보면서 방심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방심하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 국민은 윤석열 전 총장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이 표명한 지지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이 오만의 회초리를 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건 그게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국민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이걸 거품이라고 말하는 건 좀 바꿔서 말하면 국민의 선택이 거품이다. 국민들이 뭘 모르고 잘못 선택하고 있다. 결국 국민을 가르치고 있고 국민의 선택을 무시하는 그런 메시지로도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낮은 자세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그래?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회초리를 대선에서 휘두르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잘 지적한 것 같고요. 전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런 안병지 교수 같은 외부의 목소리 더 많이 새겨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교수의 오늘 강연 하나만 더 소개할게요. 민주당이 180여 석을 갖고 있지만 대선이 위험하다. 제발 김어준 씨에게 부탁하는데 자제 좀 하라. 이도원 의원님. 네. 이것도 진짜 민주당이 새겨들을 말입니까? 지난 총선 앞두고 제가 굉장히 재밌게 본 게 김어준 씨가 하는 교통방송 프로그램도 있지만 이제 유튜브 프로그램 이제 뉴스 화면에 나오는 걸 보니까 김어준 씨가 이제 말하자면 상석에 앉아 있고 약간 아래 하석으로 보이는 소파가 이렇게 있는데 총선에 출마하는 민주당 후보들이 3명, 4명, 6명씩 이렇게 손 앉아서 마치 담임 선생님한테 무슨 면접 보듯이 그렇게 방송에 출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뭐 무대 구성상 그랬겠죠. 굉장히 김어준 씨가 실세는 실세인가 보다. 그래서 많은 친문 강성 지지자들이 뉴스공장이라는 프로그램을 듣고 그걸 또 하나의 지침을 삼아서 정치를 생각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많은 수의 국민들은 이 방송은 그렇게 공평하지 못한 것 같다. 그리고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통방송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안병진 교수의 저 강연이 조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초선 의원을 상대로 했는데 지금 민주당의 강경 어떤 행동을 주도하는 분들이 다 초선 애들이 많아요. 김남국 의원, 김용민 의원, 황운하 의원, 특히 이제 검찰 관계에서도
아, 그렇고. 그런 분, 의원들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안 교수의 얘기를 듣고 조금 자기들을 그 돌아보는 그 계기로 삼았으면 좋은데, 뭐 그렇게 된다면은 조금은 국민의 민심으로 다가가겠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지, 뭐 그거는 조금 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당 의원들, 초선 의원들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윤석열 전 총장 과소평가 말라는 한 교수의 쓴소리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저희가 뽑은 1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